안녕하세요.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앞에서 상속받을 유산에만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면 어떨까요? 저는 사실 드라마에서나 그런 나쁜 인간들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왔던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 가족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별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한길 속은 모른다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게다가 단순히 대놓고 유산을 기만하는 사람이 아닌 솔직하고 순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군요. 이들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인간의 행실을 드러내고 욕먹기를 원하는 의도로 사연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듣고 욕을 한 번 하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야기를 마저 들어주시고 그 후에 욕 한 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결혼한 남편은 둘째였는데요. 버님은 평생 여러분들은요. 변변차가 알고 보면 직업 하나 없는 분이었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결혼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결혼도 하셨고 형님도 계셨죠. 결혼할 때 시어머니는 아주버님들께 많은 것을 주진 않았지만 집은 하나 주셨어요. 아주버님 부부는 운이 좋았던지 8년 동안 살던 신혼집을 집값이 매우 상승한 시기에 팔았대요. 그렇게 많은 차액을 남기셔서 그 차액을 조금씩 아껴가며 생활했다고 하셨어요. 사치스럽지 않은 아주버님은 아무 일도 안 하고 맨날 뭐를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 아주버님을 가만히 놔둔 시어머니의 행동도 이해가 안 됐어요. 일하는 사람은 형님 한 분뿐인데 형님도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하게 몰랐대요. 대신 시어머니가 아주버님 부부에게 매달 30만 원을 원래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50만 원씩을 생활비로 받아 계셨다는 사실을 우원이가 듣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어제 형님이랑 시어머니가 우원이에 관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말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아주버님께서 제게 생활비를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물었지만 저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형님에게만 생활비를 주신다고 하셔야지 무슨 이유로 그런 돈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엄마가 어린 시절부터 형님에게만 특별히 대우를 하셨다고 할지라도 나중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에 아주버님께서는 어떻게 사신다는 것인지에 대해 더 걱정이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생활비를 주시는 취지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를 찾아가서 대화했습니다. 엄마, 형을 왜 그렇게 우대하십니까? 현재 전공을 보고 전화번호를 통해 계속 취직을 시도해도 아무 일자리가 나오지 않아서 엄마가 제 생활비를 지원하고 계시는 것이 적절한 일인가요? 이전에 했던 직 같다는데요. 집에만 있어도 돈을 벌어오는 사람도 있고 엄마가 제게 용돈을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만 계속해서 살 수 있습니까? 형한테만 왜 돈을 많이 주시는 건가요? 저는 아들도 아닌데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 놓으셨습니다. 너와 진우는 같아. 지금은 그렇지만 나 죽으면 진우가 장례를 치르고 제사를 지내줄 거야. 그리고 너는 내 아내랑 둘이 돈을 열심히 벌고 모으고 있잖아. 뭘 아쉽다고 그러는 거야? 이제 아이가 더 태어나면 또 돈을 더 줘야 하겠니? 제가 이제 뭘 해야 합니까? 돈 한 번 벌어본 적은 없고 고생한 적도 없는 놈이 괜히 일하는 척하고 밖에서 돌아다니다 자고 안 쉬면 다행이다. 와, 시어머니께서는 그렇게 딱 잘라 말씀하시는데 저와 남편 모두 입이 막혀서 더 말해봐도 소용이 없겠다 싶었죠. 그러나 문제는 무슨 일이 생기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아주버님은 제가 아니라 우리 부부를 찾으시곤 해요. 시어머니는 집에 청소기가 고장나서 새로 하나 살 필요가 있다거나 누군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야 한다는 등 그런 때면 멀쩡하게 일하고 있는 직장인 부부인 우리에게 부탁을 하시곤 해요. 차별을 안 하십니다면 모를까 봐요. 그러면 모르겠는데 장남인 무능력한 첫째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면서 돈을 벌러 다니는 반면 정작 도움이 필요하면 남에게 손을 벌리시는 이런 말을 좀 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 어떤 자리를 보고 눕는다면을요. 느낌이 약간 얄미웠지만 한번 크게 응석했어요. 냉장고가 고장났는데 안에 있던 음식이 상해서 모를 채 드셨는데 탈이 나셨어요. 그 후로 조금 약해지셨는데 혼자 생활하시는 것도 어려워하시는 듯해서
저희 부부가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모시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엄마를 모셔봤자 평일에는 낮에는 내내 회사에 있으니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저녁에만 같이 있었더라고요. 아, 이거 뭐 혼자 사실 때랑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다. 그것도 그렇네. 우리가 괜히 뭔가 잘못되시면 일찍 발견 못할 수도 있고 요즘은 회사에 있으면서도 신경 쓰이고 걱정되는 일이 많아서 생각에 형 보고 좀 모시라고 할까 봐요. 어차피 형은 하루하루 회사에 종일 계시니까요. 종일 집에만 있는 형수도 풀타임 직장도 아니라 우리보다 집에 금방 들어오고 장식적으로 그러면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형이에요. 엄마 모시는 게 맞죠? 아, 내일 형에게 이야기할 거야. 엄마 좀 모시라고 그동안 생활비 받아 먹으면서 놀기만 했지? 효도라고 해본 적도 없는데 이번 기회에 효도라도 좀 하면서 아들로서의 태도를 보여야겠어요. 남편은 맨날 본인 혼자만 시어머니를 모시고 챙기고 효도한다는 생각에 억울해했어요. 그럴 만도 하죠? 진짜 장난거리는 엄마들이 있잖아요. 시어머니가 딱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결국 다음날 남편이 아주버님께 이야기하고 시어머니를 아주버님 집으로 모셨어요. 사실 아주버님 대체가 미덥진 않긴 했는데 어쩐 일인지 시어머니를 꽤 극진히 모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오늘 어머니가 불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소고기를 사왔는데 직접 양념을 만들어 바짝 익혀드렸더니 엄청 잘 드신다고 하셨어요. 동생은 가족이랑 모실 때 고기 반찬 안 해드리기도 한 적이 있는데 엄청 먹기 좋아하셔서 빼빼 마시더라고요. 내일은 어머니가 헬스장 같은 곳에 등록되도록 알아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잘하셔서 일하느라 바빠서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서 어머님 저녁을 드리는 일이 없었는데 역시 여유가 있는 형님은 어머니를 챙겨드려서 잘하셨네요. 낮에 시간이 많으시니까 어머니 챙겨드리는 시간도 되시고요. 어우, 진짜로 모셔드릴 걸 그랬어요. 은근히 우리를 비웃는 듯이 잘못 모신 것 아닌가 걱정이었는데 기도 안 찼네요. 맞벌이 부부로서 아이를 키우는 것도 힘든데 물론 집에서 놀고 먹는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죠. 대부분이 자기들이 어머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도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열심히 모심은 고마운 일이지만 바쁜 와중에 지금껏 이런저런 자질구레한 일들을 처리한 데 대해서 회사 반차나 연차에 상사한테 눈치를 보면서까지 챙겨드렸던 것은 싹 있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는 건지 모셔보니까 그동안 동서네 부부로 고생하고 힘들었겠다는 말 한마디 정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고생은 고생대로 다하고 착실하게 최선을 다해 모셨는데 가족 중 아무도 고맙다거나 인정해주는 말 한마디가 없어서 오히려 우리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 같아 보이고 형님만 아니었으면 진짜 얄미워서 한 대 치고 싶었어요. 친구들은 고맙다 말 한마디도 없이 수고로움을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는 끝까지 반복하도록 하겠죠. 잘할 필요 없어. 화를 내며 좋아하는 장남을 끼고 사는 것도 그렇게 잘 못하는 걸 알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호구로 본 건지 기가 막히는 일이 생긴다. 어느 날 시어머니께서 요즘 어디 아프신가요? 라고 전화하고 있었는데 건강이 악화되신 건지 소화도 안 되시고 자꾸 더부룩하다고 복통이 있으시다고 말씀하셨다. 뭐 잘못 드신 게 아니에요? 한번 크게 달라셔서 소화기관이 약해져서 많이 날이 안 들고 계시죠? 아니야, 요즘 날 거는 안 먹고 있는데. 뭘 먹어도 계속 속이 메거 더부룩하고 어떤 날은 배가 아파서 잠도 못 자겠어. 그 좋은 소화제 언니 소화제 찾아보면 많겠지만 병원을 좀 다녀와 보시는 게 어때요? 형님한테 말씀해 보셨어요. 어제? 안 그러하니 애들이 아프다 하니 반일전을 모두 내려놓고 병원에 가자고 요청해서 동네 병원에 다녀왔더니 그날은 추웠다. 따뜻했지만 온도 변화가 클 텐데 장기도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몸을 따뜻하게 하고 차가운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하지만 어머님 지난주도 그렇게 말씀하셔서 병원 다녀오지 않으셨죠. 동네 병원을 지금 2주째나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아지지 않으면 차라리 큰 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제가 형님께 말씀드릴게요. 제 기억으로는 벌써 2-3주째 소화불량과 복통을 호소하셨던 것 같아서 동네 병원도 아무리 적어도 2번은 벌써 다녀오셨을 텐데
그런데도 개선이 없다고 하니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큰 병원에 한번 가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합니다. 형님께 전화를 드렸더니 형님이 하신 말씀은 무엇이냐고요? 큰 병원이라고요. 영서가 아직 어려워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전화하신 노인분을 데리고 큰 병원에 가보면 먹이감인지 모르겠지만 겁을 많이 주면서 이런 병이 될 수 있다. 그런 병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봐야 합니다. 온갖 검사를 받아야 하고 병원비가 매우 비싸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클리닉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약간의 정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소화불량이 3주나 계속된다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니까요. 병원비는 우리가 부담할 수도 있지만 동선이나 어머니의 상태가 괜찮은가요? 어머님의 삶을 유지하는 장기가 점점 약해지고 고장도 발생하고 있는데 어머님도 그러지 않아도 되도록 도와드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런 고통은 당연한 일인데 이를 인정하지 못해 예민해하면 문제입니다. 최근 드시는 음식이 어떤가요? 소화가 잘 안 된다고 하시면서도요. 이것저것 많이 잡수시는 건 아니에요? 요새는 진짜 학교 급식만큼이나 영양신경을 쓰며 밥을 차리느라 머리가 아프답니다. 아니요,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가장 가까이서 관찰하고 있잖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가장 빨리 알아차리고 제가 가장 잘 알아요. 동서는 어쩌다 한번 들러봤을 때 큰일 난 것 같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은 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느끼네요. 남편에게 말하니 일주일만 더 지켜보자.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안 아프던 곳이 아프니까 라고 하니까 자식들한테 많이 이야기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다시 가보면 별일도 아닌 것 같대요. 엄마가 소화가 안 된다고 하신 것이 3주째 되었다고 하던데 이번 주까지만 보고 말릴게요. 여전히 그러면 토요일에 큰 병원에 모셔 다녀올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토요일까지만 기다렸다가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침부터 물어보니 무슨 일이냐고 하셔서 속 좀 어떠하냐며 이어졌어요. 근데 여전히 별로 안 좋다고 해서 병원 약이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하시더라고요. 어머님, 그러면 지금 바로 씻고 옷 입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모시러 갈게요. 큰 병원에 가신 후에 혹시 모르니 예약을 해두셨어야 하는 분량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검사라도 받아보세요. 지금 갈게요. 저희 남편과 아침부터 시어머니를 모셔 큰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이런저런 검사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시어머니 췌장 쪽에 악성 종양이 보인다는 거라고 해요. 종양의 크기가 작지 않고 큰 편이라면 일단 하루 이틀 미루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당장 수술을 하자고 했더니 남편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당장이라도 시어머니의 배를 열 것 같은 의사의 태도에 오히려 주저했지만 맞지 않나요? 악성 종양일 수도 있지만 나이가 있으신데 이렇게 바로 수술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그렇죠. 악성 종양인지 먼저 검사를 받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는데요. 게다가 오늘 당장 수술할 수 있다고 하는데 보통 당일에 수술을 받기는 어렵지 않나요? 금식도 안 했고요. 일단 갑작스러워서 어머님이랑 이야기를 해볼게요. 남편과 저는 의사와 이야기를 하다가 어머님을 불러서 진료실 밖으로 나왔어요. 엄마, 이 병원 좀 이상하다고 했어요. 원래 큰 수술 앞둔 경우에는 무조건 마취를 받고 금식을 해야 하는데 금식 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아이님은 오늘 당장 수술을 받으라고 하는 건 그냥 돌팔이 같아요. 현재의 진단도 잘못된 것일 수도 있어 별것도 아닐지도 모르지만 겁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어머니, 제가 큰 수술을 앞둔 적 있었는데 당일에 수술을 하자고 하는 병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다른 곳에서 확인하는 것이 맞아요. 혹시 모르니까 다른 병원도 찾아놓았으니까 그곳까지 가서 생각해 보세요. 그래, 그러자. 아이고, 내가 봐도 그 일은 좀 이상하다. 돈독이 오은 양반도 아닌데
이 정도 상황에서 양심이 없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네요. 그나저나 심각한 게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3명은 근처에 더 큰 다른 병원을 찾아 어머님을 모셔갔어요. 라고 했어요. 다른 병원에 도착하자 시어머니는 검사를 받는 동안 우리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형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아이야, 맞잖아. 과잉 진료한 거야? 그거 과잉 진료. 의대에도 1등이 있고 꼴찌가 있겠어. 꼴찌 의사가 병원에 갔다가 검사도 이것저것 다 해서 어마어마하게 깨졌잖아. 아유, 난 못 본 걸 알지? 아니, 형님, 병원비 때문에 연락드린 게 아니라. 그래도 혹시 몰라서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린 거예요. 과잉 진료하면 다행이긴 하겠지만, 근데 형님은 걱정 안 되시나 봐요. 아니, 당연히 걱정은 됐지? 근데 동서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닐 것 같아서. 그래, 아이. 그래서 지금 집으로 와. 아니요. 남편이랑 한 군데만 더 모시고 와서 다시 검사 받아보는 중이에요. 과잉 진료인지는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어머님이 췌장의 종양이 어떤 게 있는 것인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해요. 형님과 통화를 하는데 솔직히 반응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전화를 끊고 남편에게 물었어요. 제가 이상한 건가요? 라고요. 형수가 이상하다고 했을 땐 당신이 이상한 게 아니라 왜 이상한 거죠? 라고 하네요. 보통 엄마장에서 종양으로 보이는 게 뭐가 있는지 알아봤는데 크기도 커서 악성 종양이 될 수도 있고 당장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걱정이 먼저 들어요. 아니야, 마치 이게 큰 병이 아닌 것처럼 확신 있게 이야기했죠. 아니길 바라면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건지 아마 후자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머님 몸에는 이상이 없다고 믿고 싶어 하시는 표정이 보여요. 남들이 아프다고 해서도 아무런 신호도 없어 보이세요. 형님의 반응이 약간 찜찜해서 기분이 이상한데 병원에서도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장에 종양이 보인다고 하셨어요. 그나마 다행인 건 악성인지 아닌지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단순 무일 수도 있어요. 종양이라 악성이 아니라면 제거하면 되기도 하고요. 하지만 위치나 크기가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게 사실이에요. 이게 악성 종양이라면 최종 단계로 보입니다. 아닐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맞아 보이네요. 만약 검사 결과 인계 확정되면 결정하셔야 하는데요. 항암 치료만 하실 건지 수술을 하실 건지 말이에요. 어머님 나이가 있으신 편이기도 해서 보통 나이가 있으면 항암 치료만으로도 효과를 크게 보는 분들도 계셔요. 아무래도 수술은 전신마취가 들어가야 하는지라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요. 다만 말기인 경우 여유가 얼마 남지 않았기에 수술이 즉각적인 효과를 더 좋을 것 같다고 고민을 충분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해야겠다고 하신다면 일주일 정도 식단을 관리하면서 원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췌장암 말기 수도 있다는 병원 2군 모두에서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저희 시어머니도 망연자실했어요. 조직 검사를 받고 진료실 앞에서 다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시어머니께서 그러셨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얼마나 살 수 있는지 모르지만 이왕이면 확실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요. 치료는 길고 완치될지 안 될지도 모릅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 죽을 거라면 확실한 길을 선택하며 아이들에게 말해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우리는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해줄 거예요. 더 빨리 모실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아유 됐어요. 너희가 죄송할 게 없니까? 나이가 들면서 몸이 고장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나도 알지만 너희는 어떻게 알아? 형한테는 이야기할 게 있어? 오늘 바로 그럼 입원하는 걸로 결정하자. 병실을 알아봐 줄 거야? 입원 절차를 밟고 올게. 나는 형수님께 전화 좀 해서 엄마가 필요한 물건들 챙겨다 달라고 부탁할 거야. 우리 부부는 마치 미리 예상한 것처럼 덤덤하게 각자의 할 일을 처리했어요. 믿고 싶지는 않았지만 이런 상황이 오자 머리가 차분해지고 다행히 시어머니는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병실이 있어서 다행이었어.
그래서 2인 병실로 배정받았어요. 나는 형님에게 전화해서 어머님 짐을 좀 부탁했어. 별일 아닌 줄 알았던 형님이도 제가 어머님 최장인 것 같다 해서 말이 막혀서 짐을 가져다 줬어요. 챙겨서 곧 가겠다고 말씀하셨더라고요. 얼마가 병실로 바리바리 짐을 싸들고 오신 아주버님 내외를 만나게 되었어요. 형님은 오자마자 눈물을 흘리셨다고 보고 아까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 반응이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었음을 깨달았어요. 결코 시어머님의 건강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오해였나 싶었고 괜히 오해하여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저희 부부와 아주버님 내외는 잠시 대화를 나누었고 형님이 일주일간 병실에서 간호해주기로 했어요. 동서랑 서방님,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셨어요. 두 군데나 아이 찾이고 돌보려니 마음이 많이 좋지 않네요. 동네 병원만 찾지 말고 큰 병원을 찾아가지 않아서 미련을 삼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 자책하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남은 시간을 보낼지 고민해 보세요. 생각해야 해요. 그래 해야 해요. 둘 다 고생했어요. 시간 많이 투자한 나라서 앞으로 간호해야 하니까 둘 다 걱정하지 말고 출근하는 거니까 내일 하루라도 얼른 쉬어야 해요. 들어봐. 그렇게 아주 예의 바르게 인사를 나누고 우리 부부는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주차장까지 내려왔는데 아이 차키를 시어머니 병실에 두고 왔는지 안 보이더라고 해요. 둘 다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나 보네요. 남편과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병실로 올라갔어요. 병실이 복도 쪽이라 걸어가는데 병실 쪽에 가까워질수록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과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며 병실로 들어선 순간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글쎄, 형님이 우리 시어머니 멱살을 잡고 있는 거라고요. 옆에는 간호사들이 형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있고 끼었었죠. 떼더니 웃으며 시어머니께 잘하는 줄로 알았던 형님이 그렇게나 악마로 보일 수가 없었죠. 그동안 시어머니께 한 달에 적게는 30만 원, 많으면 50만 원씩 꼬박꼬박 받아가며 편하게 놀고 먹어왔던 주체, 어쩜 저럴 수가 있는 건지 시어머니는 형님에게 멱살이 잡혀 정말 힘 하나 없이 이리저리 휘둘리다 침대에 엎어지셨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형도 형수가 있다 얘는 걸 알아요. 맨날 착한 척 형이랑 조카들 앞에서는 천사표를 띠더니 그게 다 연기였어요. 세상에 악질 중에 악질이 따로 없네. 엄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얘기 좀 해봐요. 웃겨. 내가 지금까지 네 엄마 대신 돌봐온 세월이 얼마인데 무슨 악질 그렇게 반듯하고 잘 나셔서 남의 손에 네 엄마를 맡기셨어요. 형님 미치셨어요. 누가 들으면 시어머니 돌보려고 했다고 생각하겠죠? 세월이 몇 년이 되었다고 알겠어요. 고작 1년이나 됐다냐고요. 그것마저도 저희가 모시다가 낮에 시간이 안 나니까 형님이 내로 옮겨드린 거예요. 몇 개월인지 볼까요? 어디 그리고 무신 세월이 오래되면 이따위로 폐악질을 해도 된다는 소리예요. 당장 경찰 부르러 노인을 이따위로 대하고 손까지 대, 경수고속도로. 시어머니가 이제 다 밝혀졌으니 안도라도 하신 듯이 흐느끼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것이 너희한테 이야기하면 요양원에 보내버리겠다는 아주 포악하고 영악해. 그거저거. 나 제대로 모시지도 않았어 소고기를 해 먹였다는 둥. 그것은 다 거짓말이다. 나 저놈들 집에 가고 얼마 안 가서 노치원에서 하루 종일 보냈는데 노치원이요. 아니, 어머님이 거기를 어떻게. 저 어인의 치매야. 핸드폰이 잘 안 되네. 전화가 안 걸리네. 그래서 내가 얼른 병원 가서 진단 받아왔지? 치매 초기라더라. 어디 고소해봐. 정신 온전치 못한 노인의 말을 과연 누가 믿어줄지. 알고 보니 형님이 시어머니에게 약간의 치매미 발현된 걸 눈치챘어. 최고는 병원에 모시고 가서 검사를 받은 모양이에요. 저희 친할머니도 여세 중반쯤 되셨을 때 치매가 오셔서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노치원을 다니셔서 알고 있었죠. 노치원을 아침에 데리러 와서 직접 차로 픽업해 가요. 점심과 저녁까지 전부 거기서 드시고
저녁에 하루하루 집 앞까지 모셔다 드리는데요. 결국 아주버님 내외가 시어머니를 모신다고 온갖 생색을 다 내왔는데 모시고 있는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거예요. 나는 우리 엄마에게 과일이나 뭐 그런 거라도 사드리라고 했잖아. 철마다 과일이라도 보내고 돈도 보내주면 그럼 그걸로 우리 엄마가 챙겨주지도 않았겠지. 걸린 노인 나란히 아침 저녁으로 챙기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너가 줄 그 쥐꼬리만한 돈 내 수중비로도 턱없이 부족해. 제 부모를 남의 손에 맡겨놓은 주지 말들이 많아. 아니, 대체 왜 그러세요? 모시기 싫으면 모시기 싫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한 척하면서 극진히 모시는 척, 우리를 잘못 모셨다고 빗고개를 아지해놓고 굳이 왜 그러셨나요?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뻔뻔하게 모르는 척하는 거야? 저 노인 나한테 남은 재산 다 너희 부모한테 준다고 했잖아. 엄마, 그거 사실이야? 갑자기 그 이야기를 왜, 저 전혀 말하는 거 좀 봐라. 욕심이 아지 덕지덕지? 저게 날 바보로 알아? 내 통장에도 공략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속일 수 있는지 알아. 그래서 결혼 전에 조사해 놓은 돈을 쉽게 가져왔어. 나는 속이는 성격이 아니라 굽히는 척하고 들어가니 신난 형님은 과거까지 전부 말해주며 기세를 내네. 속으로 녹음되는 걸 들어주라고 말하면서 나도 형님의 이야기에 잘 받아들였어. 전 그런 것 하나도 몰랐었는데 대체 어떻게 다 아시는 거죠, 형님? 단지 보기만 해도 우리 남편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재산을 근데 내가 돈 냄새를 맡으니까 귀가 막히는 것 같고 이전에 없이 사는 것 같은 어른들이 귀농한 금전이 많다니까 결혼 전에 그를 조사하기 위해 사람을 고용했어. 정말이야. 역시 형님이 흥부자라는 걸 얼마나 모으는지는 확실하게 알아야 결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해야 해. 하지만 어떻게 죽은 후에 남은 재산 전부를 어머니가 가져가면 공평한가요?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얘기를 해서 마음이 편해졌네요. 자녀들이 시끄럽게 경솔한 생활을 마무리할 것입니다. 이런 걸 보니 기뻐요. 저는 어머니의 유산을 가져가야 한다는데 남편이 화가 났어요. 우리 엄마가 혼자 살아가라고 한 적은 없는데요. 일을 하지 않는 한량인 장남과 함께 살라는 게 너무 무리하죠. 모시기 전에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봐야 해요. 30만 원, 50만 원씩 매달 받아 먹었던 생활비를 생각해보면 몇십 년 동안 받아먹은 돈이 상상 이상일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엄마를 치매로 만들어 놓고 남은 돈까지 가져가려면요. 대단하시고 제가 하고 있는 일도 있긴 한데 그것은 더 확실해질 때 동서에게 말해줄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노인이 지갑을 훔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약한 면이 있는 법이죠. 거기 찌르면 돈이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난 성공했어야 했는데 아니다. 우리는 아직도 20평짜리 빌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측면을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는 아무것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당연하지요. 그때는 다시 내가 얻을 게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그렇게 배려하는 사람 역시 아직도 어머니를 신경 쓰는 이유에는 어떤 속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형님의 어머니를 잘 대하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내가 왜 깡통 찬 노인을 대우해 주어야 할까? 알아보고 유용하지 않으면 대충 처리해야겠지? 뒤처지는 것도 없는데 손해만 보게 될 건데. 그래서 동서도 줄 잘 쓴 나에게도 뭐 손해가 있어서 절대 형님이 줄이죠 하게 됐어. 그날부터 형님과 관계는 언뜻 돈독해진 것처럼 보였으나 서로 대면하자 다르게 친해지니까 끝없이 피곤한 일이 생겼다. 형님은 밤낮으로 나에게 전화를 걸어 쓸데없는 이야기를 2시간씩 떠들어대야 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보통이 아닌데. 그래도 나는 참아가며 마음속으로 한마디를 남겼어. 하나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를 잃어야. 그렇게 매일 형님의 인생 강의를 들으면서 귀가 피로할 것 같을 때쯤 집안에 큰 사건이 벌어졌어. 원에도 연락해야겠다. 아니 대체 치매도 아닌 노인은 무슨 수로 썼길래 거기서 받아줬던 건지.
아, 저희는 병실에서 그 통이 일어난 뒤로 아주버님네 부부를 시어머니로부터 떨어뜨려 놓고 고소를 준비했어요. 돈에 눈 먼저 인간들이 당장 어머님의 재산을 어찌 손이라도 될까 싶어 전부 출금해서 새로운 통장에 모아두었죠. 언뜻 봤는데 형님이 틈틈이 자기 통장으로 어머님 돈을 빼돌린 흔적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걸 전부 경찰에 넘겼어요. 사실 형님이 경찰에 이끌려 나가면서 했던 말에 내심 마음이 걸렸죠. 정말로 어머니가 최장한 말이라면 얼마 못 사실 확률이 더 없고 고소하는 나중에 잘못되시면 가시는 길이 얼마나 불편하실지. 됐고요. 근데 그러던 중 조직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 세상의 악성. 이 상황에는 돈을 걱정해야죠. 그래도 이런 때에는 며느리가 좋긴 좋구나. 아들한테는 할 말도 할 수 있고 당장 화를 낼 것 같아서 먼저 불렀는데 자마님이 입이 안 떨어지시더라고. 병원에서 연락해 주겠다고 하는데 아유 그냥 왔어요. 그 이한테는 제가 말해도 돼요? 그런데 왜 오늘 형님은 안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지 말고 절 보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 여행 간다고 하는 것 같아서 신나하는 아이한테 안 좋은 말해서 괜히 마음을 무겁게 할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너에게만 따로 부탁하려고 이렇게 불렀어요. 일단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너와 나만 알고 있자. 응, 그래도 저랑 같이 가는 거예요? 하셨죠. 아파도 아프다는 이야기도 못하고 눈치 보는 어머니를 보니 제 마음이 더 아프다고요? 그래도 남편이 아는 것보다 며느리인 제가 일을 먼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형님이 돌아오자마자 집에 찾아와서 저는 심각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그때는 형님과 제가 가짜로 친한 것도 없었어요. 동변상련의 마음뿐이었습니다. 형님의 어머니가 병원에 갔는데 상태가 많이 안 좋은 모양이에요. 큰 병원으로 보내야 한다는데 형님과 저랑만 알고 계십니다. 일단은 미리 수술비 정도는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뭐, 수술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도 수술이 가능하면 다행이죠. 어머니가 돈 걱정부터 하시는 것 같아서 아, 그러면 어머니 돈 꺼내 쓰시라고 해 분명 우리한테 말 안 했을 거려. 거의 쓰니까 될 것 같네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 어머님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둘 다 돈이 없다고 주장했던 조로도 이번에 확실히 잡았대요. 캐도 안 나오던 것을 보면서 알겠어요. 형님이 이런 상황까지 닥쳐와서도 머리를 굴리는데 도저히 같은 쪽에서 있는 척 연기를 할 수 없겠어요. 형님의 태도가 너무 속이 보이고 사람 같지 않아서 눈을 흘기며 이야기했습니다. 뭐라고요, 형님? 아무리 그래도 아픈 분 앞에 있으면서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어머님께서 수술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갑자기 재산을 캐보자는 이야기가 먼저 나와서 놀랐어요. 어머님이 그날 이야기를 할 때 얼마나 겁이 났겠다고 생각하니까 손까지 덜덜 떨며 해주신 말씀이었는데 그 와중에 다른 사람의 관심과 이해가 느껴지지 않아서요. 굴리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님이 결혼할 때 어머니가 어떻게 했는데요? 이 집도 그렇고 전제 내준 거나 다름없이 해줬으면 형님도 이럴 때 갚아야죠. 사람이면 내가 그걸 왜 갚아야 하는지, 자기가 속아서 준 돈을 왜 내가 갚고나? 그리고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안 갚아도 되지? 진짜 부끄러운 줄 아세요? 나도 요즘 돈이 많이 들어가는 때가 많아서 마음은 도와주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네. 우리 내가 한창 학원 다니고 있어서 돈이 많이 들고 등등 아직 줄밖에 없으니까 훨씬 여유가 없네. 그러니 그렇게 안타까우면서 주던가 그냥 내 얘기도 하자. 여행 다닐 돈은 있고 어머니 수술비 복인 돈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게 말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 차를 바꿔서 돈을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형님의 말에 화가 참 많이 나서 이성을 잃었어. 더는 이런 여자에게 제가 사람 대접해줄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아까 그 자신에 대해서도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잖아. 야, 너 같은 걸 형님이 아니 사람 취급한 게 아깝다. 어머, 너 미쳤어.
이게 무슨 말 버릇이야. 그래 미쳤다 어쩔래. 그리고 너 2번 다시 어머니 앞에 나타나서 알랑방귀 끼고 며느리 노릇하지 생각하지도 마. 나 지금 당장 가서 그동안 내가 한 말 싹 다 식구들 앞에 다 공개할 테니까. 내가 너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왔는데. 아, 더러워서 여기 더는 못 있다. 뭐야, 녹음. 저런 걸 죽일 생각이었나? 얘야, 거기 앉서 해봐. 그래, 말한다. 당한 사실도 명백하고 증인들도 많아서 수사가 빨리 착수되었습니다. 아주머니께서 날뛰며 계속 전화하고 찾아오지 않아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날은 공식적으로 형님에게 수감됐던 날이었던지 전화가 걸려오는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녹음했고, 지용아, 너 미쳤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형제끼리 고소가 말이 되나 엄마 앞에서 남 땅속에서 나온 것처럼 말하는 게 효도라고 생각해? 누가 누구랑 형제인데 나는 너 같은 사람을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도 없는데? 필요하다면 고소할 수도 있어? 가족이 뭐 그렇게 대단한 면제되는 줄 알았나? 난 가족이 랍시고 너를 감싸줄 생각 없어. 엄마도 없는 것 같은데? 지영이가 맞아. 형제고. 부모 자식 관계일 때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이지. 그래서 너는 장남이라고 떠드는구나. 나에게 어떤 의리를 베풀었길래 내 입에서 효도라는 말이 나오냐? 어머니야, 어떻게 생각해도 우리 아내가 언니께 고생을 하고 모셨던 것이 사실인 걸 알잖아. 갑자기 왜 그래?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 할 짓 다 했어야지. 언제부터 어떻게 용의를 근심해서 그랬다고? 난 장남 어머니를 잊지 않았어. 어찌하여 이딴 짓거리를 하니 너는 장남이니까 내 생의 흠집인 것이다. 그 입에서 효도라는 말 다시는 내뱉지도 말 거라. 지금은 물든 밥짓도 만들어줄 수 없어. 어디서 정이 있느냐? 너희들은 아직 제대로 깨어나지 못했지만 용의에게 전화하지 말아라. 시어머니는 아주버님, 평생 처음으로 화를 내시고 전화를 끊으셨어. 그러니까 이제야 큰일 난 것을 깨달았을 텐데. 부부 둘이로서의 외부는 완전히 깨졌지 않았느냐. 한참 동안 사는 것 같지만 잘 볼 거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없이 살아왔는지 나에게 보여줘. 어디론가 전화를 거는 건 무슨 일인가? 어머니, 뭘 하려고 하는 거죠?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잘못했다고 그러더니 어머님은 갑자기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상황을 잘못 판단했던지 얼굴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더군요. 김 변호사, 자네 지금 뭘 할 수 있나? 내 명의로 된 아파트 말이야. 명예 변경이 급하게 필요해서 그러네. 내가 그때 말했잖아. 이제 자식한테 넘겨줄 때가 된 것 같은데 좀 더 생각해 보겠다. 오늘 확실히 정해졌으니까 빨리 와. 뭐라고요? 명예 변경이요. 아, 어머니, 잠시만요. 아참, 그렇다. 저도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손자가 길바닥에서 놀 때 내막에 술을 생각하나 봐요. 아이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요? 아직 어린아이를 갑자기 어디론가 보내려는 건데 형님 그냥 묵묵히 지켜봐 주세요. 아이가 앞세워서 문제를 일으키네요. 어머니가 원하신 대로 아이가 나왔고 저는 애를 잘 키우기 위해 여기 왔을 뿐인데 무엇을 잘못한 건지요? 어머니가 그런다면 제가 어찌할 수 없어요? 그냥 이혼하고 불행하게 키워야 할지도 모르겠죠. 형님은 어머니가 손자에게 약하다는 걸 아시고 그걸 악용한다고 생각한다면 잘못돼요. 죄송할 뿐인데 또 아이를 앞세워서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보고서 정말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 약점이라 생각해서 지금까지 내게 그랬는데 아닌 게 이해하나 봐요. 내 마음이 다시 독하게 되어 당했으면 하는 사람이야. 아무리 나의 존중하는 사람이라도 내게 당할 일은 없어. 이제 어머니, 아이가 잘못했어요. 그냥 동서가 싫어서 한 말이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요. 어머니 아프다고 하면 알지 못한 척 하겠어요.
첫째 며느리의 장남인데 그건 당연히 우리가 처리해야 할 일이죠. 아유, 듣기 싫어. 곧 변호사가 오고 경찰도 오기 전에 빨리 짐을 싸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도 알다시피 이 집은 아직도 내 집이고 걸리는 일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으니까. 일을 피곤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계속 붙어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좋은 말로 할 때 안 떨어져. 형님은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다가 변호사가 도착하자 졸아서 순순히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어머님은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는 것 같아. 아주버님 고생 많으셨겠어요. 그래, 잘했어. 내가 이런 일을 당할까 봐 아버지께서 죽기 전까지 돈을 쥐고 있으라고 하셨던 모양입니다. 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병원비를 보태달라는 소리를 안 해서 참 다행이었어.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겠냐. 그리고 그런 건 언제든지 우리 식구 중에 돈이 떨어지면 떠날 사람이었어. 괜찮다. 이혼은 100번, 1000번 나도 애나 형태로 인생을 살려고. 그리고 이 집은 재수 씨한테 주시는 게 맞아요, 엄마. 그동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염치 없이 누린 것도 있고 항상 마음에 걸렸어요. 아, 그러면 형은 어디서 살 건데? 우리 집에 들어오면 되지, 무슨 걱정이야. 그 아주버님은 이혼 소송을 시작했고 양육권까지 갖고 오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랑 함께. 남편은 그동안 모은 돈으로 새롭게 리모델링을 시작했는데 작은 평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그것만으로는 두 사람이 함께 지내기에는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제가 어머니와 아버님께 함께 살자고 오랜 시간 설득한 끝에 드디어 다음 달에 온 가족이 한 지붕 아래 살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에 온 가족이 모여 함께 살아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런 위기가 아니었더라면 아버님과 어머니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는 경험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어머니도 아버님들께서 불안해하던 마음이 사라져서 그래서 그런지 수술도 잘 끝나고 이혼 문제도 잘 마무리될 것 같아요. 이제는 축하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하나 배운 것이 있는데 진정한 가족이 되는 것은 소리를 죽이며 그제 시어머니에게 사과하겠다. 이제라도 어머님께 사과할게. 아니, 내가 찾아갔는데 어머니가 더 이상 거기 안 계신다더라. 어머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직접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싹싹 빌게. 돈이 진짜 형편 안 돼서 제발 어디 계시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속이 안 끊긴 마음으로 못 믿으시면 제가 동선의 집에서 도미하면서 어머님을 모실 거예요. 어머님, 돈이 부족해서 벌금을 내드리지 못해요. 아, 그리고 형님이나 아주버님을 별로 안 보고 싶으시다면 애초에 연락처도 다 찾으셨던데요. 전화를 해보지 않으셨나요? 어머님께서 형님이나 아주버님과 연락을 받아주셨어야 하는데요. 말라세치아 징징될 게 뻔하다고 어머님은 이제 저희가 알아서 모실 거예요. 미쳤다고 형님에게 다시 어머니를 맡겨요. 차라리 집에 온갖 곳에 CCTV를 달고 생판남인 도우미를 데리는 게 낫죠. 말도 안 되는 소리 백날 하셔도 벌금은 안 줄어들 테니까 2월 시간에 가서 돈을 버세요. 아셨죠? 저는 우는 소리하는 형님의 마지막 전화를 받아서 전부 차단해 버렸어요. 사실 어머님이 상속해 주신 돈으로 빌라를 하나 계약했어요. 그 빌라로 어머님을 이사시켜 드렸고 혹시 아버님 형님이 찾아오실까봐 저희도 이사하면서 어머님과 우리 집이 매우 가까워졌어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자주 들르며 모시고 있어요. 연락처도 모두 바꿔서 더 이상 사람들과 연관 없이 지냈고요.